YTN 뉴스라이더,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매서운 북극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많이 추웠는데 오늘도 그렇다고요? 네, 벌써 사흘째 맹추위가 이어지며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1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7도 선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9.5도, 춘천 영하 15.9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추위 속에 호남 서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는 최고 10cm,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많은 눈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인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도 짧아지고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등지에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렇게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라와 제주를 중심으로 서해안에 사흘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길까지 얼어붙어서 출근길에 순탄치는 않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정릉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뒤로 지나가는 차 위에도 눈이 많이 쌓인 게 보이는데 사흘 동안 눈이 30cm 넘게 쌓인 곳도 있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입니다. 1시간 전보다는 길에 차나 사람이 꽤 늘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한파까지 덮쳐 도로가 꽁꽁 얼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 위에 쉴 새 없이 눈이 쌓여 아무리 치워도 제설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 정읍에는 사흘 동안 20cm 넘게 눈이 쌓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출근길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읍으로 오긴 했지만 전북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온 곳은 폭설이 자주 관측되는 순창 복흥입니다. 인구 2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흘 동안 눈이 30cm 넘게 쌓였습니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 서해안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쪽이지만 산을 끼고 있는 순창에는 오늘 오전에도 눈이 계속됩니다. 점심 전까지 2에서 7cm 쌓일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순창과 정읍, 고창, 부안, 군산, 김제 등 6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해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해안에도 오전까지 최대 10cm의 적설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장성 22.5cm를 최고로 전남에는 평균 8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눈이 오전에 모두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제주 산간에도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난 사흘간 제주 한라산 사제비 적설량이 40cm를 넘었습니다. 대체로 소강 상태에 들어간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20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북극 한파와 누적된 적설 때문에 오늘 출근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길에서 안전을 확보한 채 천천히 다니실 수 있도록 평소보다는 출근 준비를 조금 더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대설과 강풍 등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뱃길과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등 도로 8곳과 월출산 등 일부 국립공원이 통제됐고
시내버스 35개 노선에 270여 대가 돌아가거나 노선을 단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53개 항로 80여 척 가운데 43개 항로 61척의 뱃길도 끊겼고요. 여수공항의 항공편 7편도 결항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서 무거운 이른바 습설입니다. 폭설이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이틀 내내 쉴 새 없이 쏟아진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동이 트자마자 빗자루와 넉가래로 밤새 쌓인 눈을 치웁니다.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계속 쌓이는 눈에 길이 얼어붙어 행여나 넘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넘어지면 안 좋지. 여기 가면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 힘이 없잖아, 다리가.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죠. 도로에서는 제설 차량이 쉼없이 달리며 눈을 도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빙판길에 눈보라까지 겹쳐 차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계속된 폭설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도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분을 머금어 무거운 눈인 습설이 지속해서 내리면 구조물이 주저앉거나 무너질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많은 눈에 강한 바람, 높은 파도까지 겹치면서 바닷길과 하늘길 운항도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또 지리산 자락인 전남 구례 성삼재 등 산간도로와 무등산, 월출산 탐방로도 막혔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전라남도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강추위에도 소독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독 시설들이 동파가 되거나 얼어서 작동이 안 되니까 AI 관련 대책을 확실하게 그 부분 지역들을 점검을 잘해요. 많은 눈도 문제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기상청은 수도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남과 제주 등 눈이 많이 온 지역에서는 차량 위에도 눈이 수북하게 쌓여서 출근하려고 나왔다가 당황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급한 대로 앞뒤 유리창에 있는 눈만 치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무심코 혹은 바빠서 치우지 않은 차량 위에 눈이 달리는 도로에서는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12월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아이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뭔가가 날아오네요. 예. 투명한 게 유리판 같기도 하고요. 이 물체 달리던 차량의 앞유리에 이렇게 날아들었습니다. 앞에 달려가던 차량 위에 쌓여있던 눈이 얼음으로 변한 건데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날아가서 다른 차 앞유리에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날아든 얼음에 맞은 차량 이렇게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데요. 비슷한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또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서울 양양선 고속도로 모습입니다. 역시나 앞서가던 승합차 지붕에서 무언가 떨어져 날아왔는데 뒷차 운전자는 속수무책입니다. 네, 이런 사고 겨울에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경찰청은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처참하게 부서진 앞유리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차량에 얼어붙은 눈은 운행 전에 꼭 치워야겠죠. 앞뒤 유리는 물론이고 지붕과 사이드 미러까지 꼼꼼하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서 난불로 2명이 다치고 50명 넘는 주민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파 속에 밤사이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 한 층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거센 불길에 외벽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7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8명도 대피했습니다. 불이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나고 있었고요. 주위에 보니까 또 일부 환자분들로 보이는데 4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센 불길에 큰 폭발음까지 나 인근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터지는 소리라고 저게 지금.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시원 거주자 15명은 구청에서 마련한 숙박시설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물운반대 야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한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큰 불이 났던 충남 서천에 있는 수산물 특화 시장을 동시에 찾은 건데요. 두 사람 어떤 모습으로 마주했을까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몇 분 뒤에 윤 대통령이 도착하고 한 위원장은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요.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고 또 가볍게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근감을 나타낸 걸로 보이는데요. 뒤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걷고요. 한 위원장은 현장 점검 내내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또 서울로 돌아갈 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해서 대통령 전용 열차를 함께 탔는데요. 열차 안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 등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까요? 또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털어낸 건지도 궁금한데요. 한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그런 말씀 서로 다 전에 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보도된 것이고요.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여자 명품백 그래도 재난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여기까지. 당내에서도 갈등을 봉합하려는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한 위원장 비판을 멈췄는데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한 위원장 사퇴설에 대해서 너무 나간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식도 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나간 얘기인데요. 마치 사퇴가 전제된 것처럼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계까지도 아니고요. 앞으로 갈등 요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도 관심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천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마포을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마포을 지역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시사한 인천 계양을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공관위는 무조건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면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부연했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무조건 우선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에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해당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선 추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 접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두 분의 경쟁력이 거의 비슷하거나 두 분 다 선거 결과에 따라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경우는 우선 추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와 같이 단순 추천해서 1위와 2위 후보의 경쟁력이 차이가 있지만 1위 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경선을 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도 주목되는데요. 갈등 봉합을 위해서 김 의원이 사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외에도 김건희 여사 논란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는 당내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들어보시죠. 이건 심각하고 그냥 묻고 넘어가기는 힘들다.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대로, 가방에 대해서는 가방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앞으로 공천을 두고 2차전이 벌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1차전만 있다고 보세요? 저는 1차전은 제가 예측한 1차전은 한해의 우세승으로 끝날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우세승으로 끝날 것이고 2차, 3차전이 있을 겁니다. 주전장 공관위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형식을 취하고 2차전에서 공천에서 덜덜덜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맞잡았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와 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을 찾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화마로 소중한 일터를 잃은 상인들이 울분을 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정작 대통령이 화재 현장까지 와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일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 저기 기다렸어요. 근데 저희는 또 안 먹고 그냥 가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삼았다며 정치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 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화재 현장을 화해 현장으로 활용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일제히 비난을 쏟아낸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사건을 따져 묻겠다며 야당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한 겁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구도로 치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를 앉혔다 밀어내더니 이제는 낙하산 투입한 한동훈 위원장마저 퇴출하려 합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의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공세의고비를 당분간 더 바짝 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관계 재정립에 속도를 낼 경우 중도와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화재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에서 상인 대표들과 직접 만나 거듭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용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현장 행보를 하나의 정치쇼로 폄훼한 민주당의 저급한 현실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계파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철험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명을에 총선 도전장을 냈습니다. 양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양기대 의원 측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친명 비례대표의 비명 지역구 공략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대표적 친명 인사로 꼽히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당 잔류를 선택한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의 경기 성남 중원구를 정조준했고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 의원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지역을 바꾼 건 선당 후사가 아닌 선사 후사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16명 가운데 현재까지 비명계 현역 의원을 상대로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모두 6명. 비례대표는 재선에 도전하며 같은 당 현역 의원 지역구는 피한다는 그동안의 관례가 깨졌습니다. 권리당원의 지지가 당내 경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일부러 비명계 지역구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딴 탈당에 이어 다시 내분이 고조될 조짐마저 보이자 지도부는 단합과 존중을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돼,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같은 동지로서의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하지만 컷오프 수준의 감산이 적용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가 임박해지면서 계파 갈등을 넘어 제3지대로 이탈하는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YTN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0명 가운데 69%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였습니다.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여론이 거의 반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언론과 소통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 걸은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는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필요하지 않다 26%였습니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원하는 여론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진 31%,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권 등판이 지지정당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유권자는 40%였습니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여당의 지지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초년병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4%는 영향이 없는 편이라고 답했지만 39%는 영향이 있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령별로 들여다보니 60대 이상에서만 한 위원장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대와 40대에선 각각 25%와 28%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0%,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57%,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68%는 한 위원장의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그룹에선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한 위원장의 등장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세를 유지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진 32%,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려간 27%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이 모두 나설 경우 어느 당에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지역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26%, 민주당의 28%였고 이주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4% 지지를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따로 물었더니 국민의힘 25%, 민주당 27%로 비슷하게 나왔고 개혁신당은 9%, 새로운 미래는 4%였습니다. 두 자릿수 득표가 예상된다는 2주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선 제3지대에 대한 주목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어린 시절에 이런 흙놀이 많이 하셨죠? 두꺼비 입장에서 보면 새집과 헌집을 맞바꿔주는 게 참 미치는 장사인데 현대사회로 와서 보니 이게 바로 재개발의 꽃이 됩니다. 두꺼비는 대체 몇 수를 내다본 걸까요? 청량리 4구역 비좁은 골목길에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자리에는 65층 목이 꺾일 정도로 높은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낡은 집만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하고요.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이어야 하고 여기저기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야 합니다. 잡음이 불거질 수밖에요. 경찰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혜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찌 되는 걸까요?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나중에 수사 진행되면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립니다. 분양 특혜 받은 정황 같은 게 증거로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65층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 청량리 4구역의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은 구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들 전현직 공무원은 지난 2017년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확보한 분양권으로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야 하는 규정에서 벗어나 면적이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에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고 직무상
특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이렇게 받거나 약속한 적이 있다면 사후수뢰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 게 밝혀지게 되면 이런 부분은 몰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재개발 추진위원장 60대 임모 씨는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들 가운데 불법 특혜 분양을 받은 경우가 더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청이 추진위원회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강한 조명 아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내가 누굴 믿고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바로 의료진입니다. 아무도 뜻하지 않았지만 비극적인 사고는 끝내 일어나고야 맙니다. 법적 분쟁이 잦아지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죠. 하지만 또 다른 빈틈이 포착됐습니다. CCTV 달면 뭐합니까? 촬영을 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인데요. 환자가 수술 영상 녹화해달라 요청해도 병원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봐야 벌금형입니다. 수술 영상을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것보다도 처벌이 약합니다. 설사 촬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 영상 보려면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만 합니다. 법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닐까요?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안과에서 수술을 받다 전신 마취 부작용인 악성 고열증으로 8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임모 씨. 수술 전 영상 촬영 동의서에도 서명했지만 의사소통의 오류로 녹화가 안 됐으니 정식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었습니다. CCTV 녹화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겠다, 그런 식의 이제 대답만 있었었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오히려 법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약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다 숨진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을 촉발했던 고 권대희 씨 유족도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환자 요청에도 의료진이 촬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다 막상 CCTV를 보려고 해도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 사용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만은 그 법도 이제 뭐 악용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면은 또 그 법이 무력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실과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구로 가봅니다. 한 공사 현장 앞에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사지내나 싶으십니까? 정답은 공사하지 말라고 일부 주민들이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자, 이 공사 부지는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금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돼지머리뿐 아니라 바비큐 파티까지 있었는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돼지머리를 둔 시민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갈등은 여전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시공 문제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첫삽을 뜬 지 3년이 넘었는데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골목 한쪽에 난데없이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지난 2022년 사원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두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요. 처음부터 이거는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검찰의 인권의식을 비난하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무혐의 판정 났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가 혹은 돼지머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혐오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위가 앞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 공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나사 부품을 설계보다 적게 설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부실공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적발한 물품들입니다. 딱 보면 명품 같지만 죄다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다, 광군제다 해서 해외 쇼핑 많이들 하셨잖아요. 딱 한 달 동안 단속했는데 무려 14만 점의 짝퉁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인지 감도 안 와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하루에 짝퉁 한 점씩만 착용해도 383년 넘게 쓰는 양입니다. 자식의 손주까지 3대가 써도 다 못 씁니다. 자, 그런데 이 허영심 채우기도 전에 암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짝퉁들이 발암물질로 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명품 브랜드 D사의 가품 귀걸이에서는 무려 기준치를 930배나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거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잖아요. 이래도 짝퉁이 탐나십니까?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과 귀걸이가 가득 놓여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색상까지 진품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세관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만 14만 2천여 점에 달합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위조 상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물품 가운데 62%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홍콩발 물품이 2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동안 개인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짝퉁 물품이 2022년 한 해 적발 건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이 처음으로 위조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피부에 직접 닿는 시계나 귀걸이 등 30%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납과 카드뮴 모두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을 해놓은 물질인데요. 어린이 등이 그렇게 고농도의 카드뮴 제품을 입에 넣었을 때 급성 카드뮴 중독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어폰이나 선글라스, 열쇠고리 등 국내 9개 기업들의 대표 상품을 위조한 물품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인증한 정식 매장이나 공식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경선에 막이 올라서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다면 대세론의 쐐기를 받고 경선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경선지 뉴햄프셔에서도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헤일리가 더는 버티지 못할 거라며 일찌감치 대선 본선을 겨냥했습니다. You got to go out because we have to win by big margins. And the reason we have to do that, Al, very simple. You know what the reason is in November? We have to send the signal that we're not playing games. This country has gone to hell. 헤일리는 자신의 돌풍에 트럼프가 겁먹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항상 혼돈이 뒤따르는 트럼프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will say to Donald Trump is, if you have that political elite, you can have them. Because that's never who I wanted to work for. I always wanted to serve the people. 뉴햄프셔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인 딕스빌 로치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감하고 공화당 유권자 6명 모두 헤일리를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투표소에선 변화를 이끌 후보가 누군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why is that? Because this country needs change. Nikki Haley. And why is that? It's time for some change.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헤일리가 트럼프를 꾸준히 추격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트럼프 지지율이 60%까지 올라 여론조사대로면 공화당 경선이 뉴햄프셔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헤일리는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쉽게 중도 하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뉴햄프셔 주정부와 당 정국위원회 사이 이견으로 비공식 투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이름은 투표용지에 인쇄되지도 않아 바이든을 찍으려면 빈칸에 이름을 직접 쓰고 투표해야 합니다. 무명에 가까운 딘 필립스 의원이 경쟁자로 나선 가운데 기명 투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과반 득표에 성공할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13개 주가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투표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꼴이라며 투표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을 앞두고 이곳 민주당 당원들이 받은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전화가 기승을 부리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tha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deepfakes. Fake images and misinformation can be exacerbated by emerging technologies.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철에 접어들며 이처럼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으로 규제하라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13개 주가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는 금지하거나 또는 허용하더라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작자나 유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치열해질수록 딥페이크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법적 규제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올해 4살이 된 에버랜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귀환 시점이 확정됐습니다. 푸바오는 4월 초 중국 스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로 돌아가서 생활할 예정인데요. 에버랜드는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서 귀환 전 한 달 동안 푸바오를 별도 공간에서 관리할 계획이어서 일반 공개는 3월 초까지만 이루어집니다. 오는 4월에 돌아가는 푸바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한중 우호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푸바오의 중국 귀환에 대한 질문에 한국 민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푸바오가 어디에 있든지 섬세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여진 속에 영하 20도의 한파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차역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아파트 비상 계단에도 층층이 대피 행렬이 이어집니다. 突然发生了地震整个楼房晃动非常厉害地震持续时间为1分钟左右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지진이 난 건 새벽 2시쯤. 잠자리에서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地震了阿克苏从酒店跑下来没穿鞋底了没穿 중국 당국이 밝힌 지진의 세기는 규모 7.1. 국경을 맞댄 키르기스스탄은 물론 멀리 인도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어서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수십 차례 이어지는 여진과 섭씨 영하 20도에 달하는 한파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차가운 대피소에서 기약 없이 겨울을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从外面进来，我有一个最大的感受就是里面的温度比外面要温暖很多，配有暖气和简单的这个床铺和一个简单的一个休息的设施。 올겨울 맹위를 떨치는 북극 한파가 재차 남하하면서 중국 남부지방까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발생한 윈난성 산사태 매몰자 구조 현장에도 야속하기만 한 추위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시계의 초침이 자정까지 90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 PSA는 지구 종말시계 초침을 지난해와 같은 자정 90초 전후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PSA는 핵위협과 기후변화, 인공지능과 새로운 생명공학을 포함한 파괴적인 기술 등을 이유로
지구 종말 시기의 초침을 지난해와 같은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한 시계는 지난 2019년 핵위협과 기후변화,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자정 2분 전으로 설정됐고 지난 2020년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자정 100초 전으로 당겨졌고요. 지난해에는 90초 전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워서 냉동고 한파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추운 게 아니고요.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보다 더 추웠잖아요. 이제 좀 가시나 했는데 이번에는 홍수 위험이 커졌다고 합니다.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함께 기상현상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입니다. 예. 미국의 북극 한파가 강추위를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운 것도 뭐 같은 이유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비슷한 현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현상입니다. 예. 일단 미국에서 발생했던 한파는 일주일 이상 장기간 유지된 한파고요. 어제, 그제 우리가 겪었던 한파는 상당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내려가도 2, 3일 후면은 사실은 조금 따뜻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발생한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차가운 이유는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 아주 강한 고기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고기압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난 며칠 동안 한 자리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예. 기상학적으로는 이라는 현상인데요. 한 자리에 정체되어 있으면서 찬 공기를 급격히 한반도 쪽으로 쏟아 부으면서 한파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한파가 아닌가 우리나라에 예. 발생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파는 이제 금요일 낮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이 추위를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사 보니까 뭐 북극 한파 물러나자 대륙 한파가 몰아쳤다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럼 이 표현은 뭐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거를 따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내용을 차치하고 나서도 어차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한반도에 한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난리가 났거든요. 비행기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이며 다 막혀버렸습니다. 제 느낌에 이번 겨울에 유난히 폭설 소식을 좀 많이 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학자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현상으로 보이세요?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 겨울을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꽤 많이 내린 건 맞고요.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올 겨울 기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가장 역대 1, 2위에 해당하는 강설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눈이 많이 내렸느냐? 예.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주변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여름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1년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사실 바다인데요. 예. 지금 서해를 포함해서 한반도 주위 바다가 평소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따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평소보다 따뜻한 바다를 만나서 충분한 수증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수증기가 내륙으로 수송됐을 때 눈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서해안 지역, 제주도 이런 지역에 눈이 좀 많이 내리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바닷물이 하루아침에 다시 급격하게 차가워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러면 이번 한파 지나고 이번 폭설 지나가도 올겨울에 또 다른 한파나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기상이변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저희가 뉴스 통해서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에 겨울 폭풍을 동반해서 미국
최근 심각한 혹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것 영화 투모로우의 실사판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학자께서 보시기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이번 미국 한파는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급 한파로 이미 기록이 됐습니다. 예. 한 일주일 사이에 뭐 9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한파를 경험하지 않았던 중남부 지역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예.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열도 집이 잘 안 돼 있고요. 거리에 눈이 쌓였을 때 그걸 치우는 그런 장비들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예.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고요. 특히 이렇게 일주일 이상 강력한 한파가 유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토마로우로 상상하는 게 뭐 터무니없는 그런 상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교수님.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북극 한파의 기운이 좀 이동하는 건가 지금은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다른 재난이 또 우려가 되나 봐요. 이번에는 홍수 위험 경보가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뭐 남부지방,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홍수가 이미 경보가 돼 있고요. 예. 이게 뭐 하루 이틀 비가 내리고 말 것이 아니라 며칠간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추웠다가 이게 또 갑자기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느냐? 예. 이 원인을 기상학적으로는 미국 주위에 제트기류가 크게 변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 미국 매우 추웠는데요. 이때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다량의 찬 공기가 내려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트기류가 어제부터 해서 이제 북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복귀하면서 이미 남아있던 수증기로 인해서 비가 좀 많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제트기류의 변동성, 이게 한파 이어서 이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이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옆으로 그래픽이 나갔는데 그래픽에 극소용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기상학자가 지금 그 북극 한파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극소용돌이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극소용돌이가 무엇인지 이게 왜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극소용돌이는 저희가 살고 있는 뭐 지표 근처에 있는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 사실 이 극소용돌이가 가장 강한 지역은 지상에서 고도 한 25km에서 30km 북극 지역입니다. 매우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뭐 이 자료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극을 중심으로 도넛 형태로 아주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 강한 바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 아주 심하게 변합니다. 이럴 중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강했던 제트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요? 이거를 이제 예. 극소용돌이도 붕괴 혹은 더러운 승원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예. 이 극소용돌이가 이 고도 25km, 30km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이 높은 고도에서만 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지상 근처까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극소용돌이가 급격히 붕괴되면서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제트는 약하면서 남쪽으로 치우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한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계절의 주기마다 움직임이 좀 다른지도 궁금한 게요. 1월에 극단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현상은 왜 1월에 생기는 걸까요? 일단 이 극소용돌이라는 현상이 여름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겨울에만 이 높은 고도에서 북극 근처에서 도넛 형태의 강한 바람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 극소용돌이가 가장 강할 때가 1월 중순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강했던 극소용돌이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요. 예. 변화가 강할수록 당연히 극단적인 날씨, 기후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찬 공기도 내려왔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가 원인입니까? 지구 온난화가 제트기류를 약화시킨 건가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상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여기에 기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간다고 바람이 확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온난화가 이 재택기류의 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많은 분들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하긴 해서요.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IPCC 보고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재난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당분간 이런 극단적인 폭염 혹은 한파 아마 자주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 올해는 또 온실가스 농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북극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올 9월 달에 이미 북극 지역의 얼음의 넓이는 극단적으로 작았고요. 예. 기체가 계속 증가한다면은 북극의 얼음은 더 빠른 속도로 녹을 걸로 예상됩니다. 북극 녹는 게 무슨 이슈냐? 북극 변화가 사실은 북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에도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피해들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극지방 연구하고도 관측하고 계셔서요. 그 예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여러 분석 데이터들을 보면 좀 확연히 다른 점이 좀 느껴지는지, 혹은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가 좀 존재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관측대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양도 많아졌고 질도 좋아졌습니다. 예. 국내 연구진들도 직접 관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얼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뢰도 있는 정보를 얻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게 기후변화가 북극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요, 교수님, 앞서 미국 상황 말씀을 하시면서 영화 투모로우가 막연한 상상은 아니다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극단적인 기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지구온난화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 기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일이 빈번해지느냐. 예. 지구온난화가 동반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그재그 형태로 급격한 폭염과 급격한 한파를 동반하면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은 저희가 지금 최근 겪고 있는 이상 기후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몇 년 전에 2018년 폭염,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겪고 있는 폭설, 이런 현상들은 평소와 다른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은 여전히 향후 전 미래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매우 커서요. 이 부분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단정하고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하고, 이거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구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지구를 위한 삶을 좀 사는 데 노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자극적인 질문도 드렸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연결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서구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피해가 큰 상황이죠.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어제 1차 이어서 오늘 현장에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각각 화재로 탄 시장 내부에 진입해서 첫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불이 시작된 원인과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화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의 수산물 특화 시장에서 난 불은 점포 220여 곳을 완전히 태웠는데요. 특히 명절 대목을 앞두고 준비해둔 물건들이 모두 타면서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중에 딱 명절이 2번이잖아요. 설 명절이 제일 바빠요. 근데 이렇게 불나버리니까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어떻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밖에는. 한 270개 점포 중에서요. 네. 전소된 데가 한 200여 곳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거실리고 한데 전소된 데가 이제 한 200여 군데, 수산동, 일반동은 완전히 전소됐다고 보면 되십니다. 엄청 많이 쌓아놨죠. 명절 장사하려고 이 집 저 집 다 할 거 없이 건어물이며 화로며 많이 쌓아놓은 상태죠. 그 규모는 이제 저희들은 예산할 수가 없고 이제 저희 한 집만 같은 경우도 고깃값만 해도 이제 화로 고깃값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각 점포마다 생각하면 너무나 큰 액수고 지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여기에 네. 우리 시장 상인들은 지금 다 여기에서 먹고 살고 아이 가르치고 어머니들이 다 여기서 시집장가 보내고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저희는 직업을 다 잃게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하죠.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화물운반대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주력했고 불은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37명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또 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일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숨진 고 이선균 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의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과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자 경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구체적 물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인천경찰청장의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자체 조사가 아닌 인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꼭 일주일 만에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자료를 비롯해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한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당시 경찰 내부 수사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약 투약을 빌미로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수면 마취제에 의존했던 건 사실이지만 모두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수면 마취제에 의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마흡연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지인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하거나 수사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약품을 다루는 의료인이 이를 몰래 빼내거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현직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주사기와 고위험 약물이 함께 발견됐는데 병원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도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하거나 쓰고 남은 것들을 모아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는 2,677만 건에 이릅니다. 기록들을 사실은 철저하게 다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이건 프로포폴이 오남용이 될 수 있는. 지난해 말에는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의료기관이 폐업한 뒤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 대부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의료진들에 의해 빼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료진들이 약품을 빼돌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내부 제보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거고 그렇게 해서 드러났을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밖에는 실은 없는 거거든요. 이만큼 남겨서 폐기했다 얘기하고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약처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다룬 기록과 함께 오남용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뉴햄프셔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져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미국 뉴햄프셔 현지에 있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뉴햄프셔주에 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저녁 7시 좀 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투표가 거의 마무리된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방금 전 한 5분 전에 7시에 투표소가 문을 닫고요. 일부 카운티에서는 8시에 닫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후에 거의 개표해서 그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 유세 현장도 직접 다니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선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여기 한 2000년서부터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꼭 참가를 해서 보는데 이번 사실 프라이머리 경선은 그 민주당에는 별 의미가 없죠.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등록이 민주당은 안 돼 있고 지금 공화당이 뉴스거리고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오랫동안 참가해봤는데 2명 양자 대결로 경선이 시작되는 프라이머리에 2사람만이 경선이 하는 거가 굉장히 없던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3일 동안 두 후보의 그 유세, 랠리죠. 그 이제 유세를 다녀보는데 굉장히 대조적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 나왔던 트럼프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변함없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 적극적이고 아주 그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지지층을 불러내는가 하면은 양자 구도인데도 불구하고서 니키 헤일리가 생각보다 유세에서 그렇게 그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 유세하는 그런 모양새도 뭔가 양자 구도로서의 트럼프한테 대항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기대한 것만큼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난 한 3일 동안 양 후보 유세를 본 제 소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미국 한파와 관련한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미국 현지가 많이 춥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추위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3일째 있는데 어제까지는 투표 날이 아닌 어제까지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도 뭐 아이오와에 비해서는 안 추운 거라 그럴 정도로 그래도 영하의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 투표하는 날은 그래도 날씨 때문에 투표율이 뭐 어쩌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많이 풀린 날씨입니다. 예, 혹시 뭐 투표율이 높다거나 혹은 낮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후보별로 유불리가 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전망할 때는 전문가들이 투표율이 높으면은 뉴햄프셔에는 무당적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 또 오픈 프라이머리죠. 그래서 무당적자도 많이 나와서 투표에 임하면은 투표율이 높아서 이게 이제 니키 헤일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직전에 론 디산티스라는 아이오와에서 2등한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론 디산티스를 지지하던 지지층들도 여기 현장에서는 거의 다 그냥 트럼프 쪽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리고 과연 무당적자들이 나와서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를 할 거란 예측이 가능할까 정도로 그렇지 않다라는 분위기도 보고 있고요. 정말 이 유세를 보고서 이 분위기를 볼 때는 투표율 높낮이를 가지고서도 높으면은 트럼프에게 좀 유리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방금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진행되는 거는 뉴햄프셔 주에서 진행되는 거는 프라이머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아이오와 주에서는 코커스가 진행됐잖아요. 이게 이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이오와에서는 당원들이 모여서 그냥 투표하는 방식도 아닌 걸로 후보를 결정을 하는 거에 비해서 그야말로 선거소에서 투표하는 거는 오늘이 시작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후보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시험 받는 거죠. 각 후보들의 선거에서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고 이제까지는 꽤 많은 후보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랠리를 한 건데 트럼프도 너무 이제 미국 유권자들한테 익숙한 거고 그리고 니키 헤일리는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약체같이 보이는 후보가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안에서는 그야말로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선거에서는 별로 특별하게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겠다. 대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후보의 경쟁력이 나서서 그 다음에 일정들에서 채비를 해나가는데 이번에 여기 있어서는 그런 거가 나타날 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투표 직전까지 나타난 지지율의 추세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 예상은 투표 직전까지 나온 이 현 로컬 미디어들이 조사한 지지율의 평균은 거의 한 13~14% 이상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지지율 격차를 한 6~7% 내로 좁히면은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의 대안으로다. 이 동력을 유지해서 경선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의 오늘 투표소에 유권자들 나오고 투표소에서의 각 운동원들이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 니키 헤일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지 아닐지 이 정도로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상 공화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트럼프 후보의 고민은 오늘 투표에서 결정을 짓지 않으면은 자신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게 옵니다. 결정 짓지 않는다라는 거는 니키 헤일리가 2월 6일에 있을 네바다 커커스도 갈 거고 또 니키 헤일리의 안방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되면은 3월 초에 있을 한 16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프라이머리에서는 니키 헤일리가 이길 수 있는 주가 한 5개, 6개 주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때까지 자기 이 운동을 끌고 갈 선거 자금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트럼프의 캠페인은 3월 5일서부터 시작될 기소된 4가지 연방 검찰대 기소된 4가지 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찍이 여기서 자기 독주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초조감이 있고 니키 헤일리가 여기에서 격차를 좁혀서 살아남지가 않는다 그러면 니키 헤일리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까지는 한 달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갈 이 선거 자금 비용 이런 것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은 오늘 투표 결과로 인해서 양 후보한테 매우 결정적이다. 이번 뉴햄프셔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이러한 분수령의 기점이 됩니다. 네, 두 후보 모두에게 오늘 투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화당 경선 역사를 봤더니 뉴햄프셔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뉴햄프셔 법칙이라는 얘기가 늘 있던 게 아니고 이번에 아마 언론에다가 니키 헤일리가 뉴햄프셔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후보가 못 되는 건 아니다. 이제까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보면은 뉴햄프셔에서 이기지 못했던 후보들이 후보가 된 예가 많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이제 뉴햄프셔 룰에 관해서 얘기한 게 언론에 난 걸로다가 얘기 정해진 거고요. 사실 뉴햄프셔는 아이오와의 결과를 가지고서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당심과 유권자의 표심을 좀 비교해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그런 기능을 발휘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는 존 맥케인이 후보가 됐는데 존 맥케인이 아이오와에서는 이기지 못했는데 뉴햄프셔에서 힘을 얻어가지고서 후보가 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아이오와에서는 오바마가 이겼는데 뉴햄프셔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겨가지고 끝까지 경쟁을 하면서 경선을 전당대회까지 갔던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뉴햄프셔에는 유권자의 표심이 어떤 데에 초점을 갖고 있냐라는 걸 보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 결과가 당의 후보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 중에 나온 용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경선 결과 여러 가지로 주목되는데 앞서 진행됐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의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과반을 넘기면서 압승을 할 걸로 전망하시는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일반인들 현장에서 본 걸로 하면은 어쩌면 오히려 아이오와의 성적보다 트럼프가 더 트럼프 독주 체제를 만들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무당적 유권자들로 인해서 니키 헤일리 쪽으로 어느 정도 선거 운동이 돼서 그 투표소에 나와가지고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를 했는가도 또 한쪽으로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선거 결과에서 두 자리 숫자가 아닌 걸로 좁혀지면은 니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갈 거다. 이게 이제 다른 전망이고요. 그렇게 넓히지 못 그런 체제가 되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한 14, 5% 과반 넘으면서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어쩌면은 니키 헤일리가 여기서 접을지 모르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네, 두 후보 사이의 격차가 얼마가 나느냐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자정쯤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막 이제 그 기표소 문을 닫고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2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 3시간 지나면은 윤곽이 드러나고 트럼프가 빅토리 파리장에 7시부터 오픈해서 들어오면은 한 10시에 나와서 연설을 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윤곽이 나면 자기 연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후면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저희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햄프셔 현재에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 미국 공화당 경선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이어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더해서 수출도 개선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낙관으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6으로 지난달 99.7보다 1.9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과 전망, 가계 수입 전망 등 6개 지수로 산출하는데요.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달 지수는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8월 이후 5달 만에 비관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내놓고 세계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AI폰 시대의 포문을 열면서 경쟁사 애플도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동시 통역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언어로 바로 번역한 음성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원을 그리면 궁금한 대상의 정보가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세계 첫 AI 스마트폰 체험에 나선 이용자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입니다. 외국인이랑 새로운 기능을 써보면서 전화한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러시아인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보자고 할 것 같아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13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고 통화 내용 요약과 카카오톡 번역, 사진 편집 기능이 갤럭시 S24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온 디바이스로 정보가 서버를 거치지 않아 보안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3사가 25일까지 사전 예약 행사에 나선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로 기능 면에서는 애플을 넘어섰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애플은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갤럭시는 기능이 조금 더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편한 기능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로 바꿀 계획 있으세요? 네, 가격만 괜찮으면. 세계 최초 AI 타이틀을 놓친 애플도 곧 반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6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AI가 동영상의 인물과 배경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용자의 킬러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행성형 AA 모델의 학습이 온 디바이스에서 되어야지 진짜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체감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사용자에 맞는 모델을 그 해당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3,600만 대로 예상된다며 갤럭시 S7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에 내줬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면서 두 빅테크의 AI 대전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벌써 사흘째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무척 추운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2도였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8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부,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20.1도, 철원은 영하 15.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사흘째 이어지며 제주 산간 사제비에는 54.2cm, 전북 순창 복흥면에도 32.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는 최고 10cm,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많은 눈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도 많이 미끄럽고 가시거리도 짧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조금 전에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투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위원장님,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부분이요?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생에 좀 더 강조하신다고 이렇게 해석들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다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메시지를 들어보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라는 입장까지 기자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다음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